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뭐 예상대로 좀 밀렸죠. 네, 뭐 오늘 진짜 재미없는 하루더라고요. 네. 장 하루 종일 쳐다보는데 뭐 변동도 별로 없고 네. 빠진 상태에서 별로 이렇게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았었는데요. 그 9월 FOMC 경제 심리가 여전히 있었던 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 한 3시 정도 한국 시간으로 네. 발표가 있을 걸로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뭐 경계감이 여전히 있었던 상황이고 그 아침에 시장 개장 전에 한국과 미국이 금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통화 스와프를 한다라는 뭐 소식, 뉴스가 일부 매체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저희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게 정말 가능한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 오후에는 뭐 그게 아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1,389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외국인 기관 양시장 동시 순매도 출발했지만은 아침에 기관은 선물을 매수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 낙폭을 뭐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10시를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장중 저점을 근데 하향 돌파를 했고요. 수출 증가세 둔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무역 적자가 지속됐다 이렇게 20일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이 반도체와 중국 등 중심으로 수출 제약 리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변동성 증가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는 운수장비나 음식료, 그다음에 전기가스, 기계업종이 상승한 반면 의약품이나 전기전자, 의료종밀, 운수 장비 등이 약세를 보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에서 그 연합인포맥스 관련된 매체를 통한 한미 통화 수합 추진 관련된 부분에서 기사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90원대 중반대로 튀어오르면서 시장의 수급도 썩 좋지 못했죠. 이 초반 매물은 주로 이제 대형주에 집중했고요. 외국인 매도의 약 90% 정도가 전기전자에 집중됐는데 전기전자 제외하면은 대량 매도 업종은 사실은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제약, 바이오, IT 부품 정도를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 볼 수 있겠고 시가총액 상위단에서 반도체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됐던 모습도 보였고 SK하이닉스는 장중에 오후 들면서 상승 반전까지 시작하면서 코스피가 2340선 추가 하락은 전개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 뭐 지금 HMM이나 페노션 등 해운주 강세를 보였고 음식료품 그다음에 통신 등의 경기 방어업종 중심의 강세가 좀 기록한 특징이 있고요. 의약품이 뭐 하락폭이 가장 큰 걸로 보였는데 네. 특히 한미약품의 경우가 자사, 항암, 신약, 포지오티닙의 안정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약간 이제 그 보고서가 나왔죠. 여기에 따라서 급락세를 보였고요. 이외에 조선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장 막판에 3시 30분 다가가면서 타스 통신을 통해서 푸틴 대통령이 부분적인 동원령을 발표했고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약간 전쟁 부분이 조금 더 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했지만 뭐 국내 시장에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이 발표가 나온 이후에 그 미국 선물도 좀 하락폭이 좀 커지는 모습이 보이다가 지금 이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미국 선물이 또 플러스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 영향이 좀 제한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러시아의 푸틴이 뭐 자국의 방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 이제 이 발언이 핵 사용 버튼 누를 수도 네, 있다. 그런 이제 걱정들이 아마 장에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 네. 뭐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아마 또 장에서 다시 그쵸.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핵무기 큰일 사용이요? 나는 거죠. 아유, 그건 뭐 상상도 하기 싫고 만약에 진짜 러시아가 혹여라도 뭐 아무리 뭐 저 규모가 작은 핵무기 사용을 하더라도 미국이랑 영국이 또 그 천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국은 미국은 먼저 모스크바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핵 사용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영국은 모스크바 포함해서 한다고 해서 아마 핵 사용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안 해야 되고요. 아이고, 큰일 계속 나네. 이제 그거 가지고 굉장히 첨예한 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30만 동원령 발표를 한 시간이 이제 장 마감 후죠. 네, 다행히. 거의 마감 음. 직전에 네. 움직여가지고요. 네. 뭐 시장이 선물이 살짝 흔들리기도 했습니다만 뭐 다시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보기는 어렵고 미국 선물도 낙폭이 조금 커지더니 지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일부 이제 플러스 전환을 했기 때문에 뭐 그보다는 아마 FOMC 쪽에 좀 더 쏠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에 움직였던 업종들을 좀 보자면 우리 오늘은 그래도 뭐 해운주 관련해서 네. 수급도 유입되고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나 BDI가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금 하나 표를 가져왔습니다만
LNG 관련된 1년 정기 운임은 이 컨테이너선이나 BDI와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치솟습니다. 이게 에너지 운반선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제 이 관련된 운임료가 치솟고 있다 볼 수 있는데 역시 이제 유럽 국가들은 뭐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줄이면서 이 다변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 말고 대신 더 멀리 떨어진 그 거리적으로 더 멀리 떨어진 나라로부터 LNG나 원유 등의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있고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카타르인가요 어디하고 또 뭐 장기 계약을 뭐 LNG 뭐 천연가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사용 가능한 선박이 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반선 운항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물리적인 거리가 머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박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족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이 LNG 관련된 해상 운임료가 뛰어오르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발틱 해운 거래소에 따르면 미국산 석유를 중국으로 운송하는 비용도 2020년 이후로 최고치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에너지 관련된 수입 물동량이 굉장히 크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를 중동에서 일본으로 운송하는 비용이 지난 3월보다 지금 2배 이상 상승했다고 하니까 물류비용도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LNG 관련인데요. 수출 관련해서 지표인데 지금 미국이 LNG 수출에서 거의 3위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호주나 카타르가 이제 전 세계에서 1, 2위 정도를 수출하고 있고 미국이 아주 요즘에 신이 나서 이제 LNG를 팔고 있거든요.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러시아산을 유럽 쪽이 못 쓰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한참 아시아 쪽으로 가던 LNG나 이런 부분들을 또 다시 이제 미국 쪽으로 좀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돌리는 그런 수요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호주, 카타르에 이어서 미국이 이렇게 LNG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지금 이번 7월 달에 미국의 LNG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표를 보여주는 건데요. 프랑스가 아주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뭐 최근에 유럽 쪽에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네덜란드도 많이 수입했고 스페인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한국이 또 많이 수입했죠. 네. 적정 그 재고를 굉장히 많이 잘 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뭐 폴란드 이렇게 순서로 보이는데 그다음 표 보여주시면은 지금 지난 12개월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금 어디가 많이 이제 수입을 했냐 이게 볼 수 있는데 스페인, 프랑스 그다음에 또 한국이 3위로 1년 동안 상당히 그 LNG 재고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거 보이고요. 영국이나 네덜란드, 뭐 터키, 뭐 튀르키예 이런 쪽도 보이고 있는데 실제 지금 지역별로 본다면은 퍼센트로 보면 역시 유럽 쪽이 56.4%로 LNG를 가장 많이 가져갔고 네. 그 외에도 아시아가 30% 고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유럽 쪽으로 향하는 LNG가 상당히 많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겨울이 다가오면서 LNG 운반선 수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독일이나 이런 쪽은 LNG 터미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안가 육상에 세워져 있는 터미널이 없고 이걸 하나 만들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육상에 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배로. 인근 해상에 운반선을 띄워서 이렇게 에너지 사재기를 몰두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연료 운반선이 해상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고 당장 이용할 선박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연료 운반선 관련 부분에서 운임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조선업 A2G라는 어떤 플랫폼에서 약간 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유럽이 빠른 속도로 천연가스 재고량을 늘려가고 있지만 저장 수용 능력 부족 때문에 실어온 LNG를 하역할 수 없으니까 지금 LNG 선박을 한동안 바다에 띄우는 것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해상 이 그림입니다. 이 보시면은 여기에서 배들이 많이 띄어져 있거든요. 최근에 여기가 어디냐면은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의 바다가 알보란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배가 많이 이제 LNG 선박이 한동안 바다에 계속 많이 띄어져 있는 모습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은 아무튼 LNG 선박 부족에 따른 LNG 관련된 운임 상승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이 독일 쪽도 그렇고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걸 씁니다. FSRU라는 이제 그 중고 LNG 선박을 이용해서 네. 그 이제 바다 쪽에 이제 부유하고 있는 그런 쪽에 저장고를 만드는 게 아주 이제 급속도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LNG 운반선도 새로 이제 신규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선업종에도 약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조선으로 한번 좀 가볼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발틱 운임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전일 11% 넘게 급등을 일단 보여서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급등세가 다시 나타났고요. 지금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11월 MSCI 편입 수급 모멘텀이 있는데 이것도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11월 반기 리뷰 MSCI 신규 편입에는 지금 카카오페이나 현대미포조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신규 편입 가능성으로 좀 점쳐지는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 이제 일일 대금이나 이런 것들을 표에 잘 정리가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대미포조선은 일단 수급적인 모멘텀도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중국 조선사들이 그 고부가선 진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조선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조선사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던 이런 고부가선 관련된 부분들을 중국이 발주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소 좀 우려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삼성증권에서 이에 대한 코멘트를 냈습니다만 이 중국의 고부가선 수주가 한국 업체하고 똑같은 뭐 선박을 놓고 이렇게 경쟁을 벌여서 수주를 중국이 가져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국 업체들이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서 이 굉장히 이제 늦게 인도될 수밖에 없잖아요. 도크가 다 차 있으니까. 그래서 네. 조기 인도를 원하는 선주들이 급하게 이제 중국 조선사에게 선박을 발주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따라서 예, 중국과 한국의 아직까지는 경쟁력은 좀 차이가 크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지금 여전히 전 세계 최대 조선사가 1위에서 5위까지가 한국 조선사가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중국에서 고부가선 그 어떤 발주 수주에 나선 조선소들은 대부분 중국 최대 조선그룹인 CSSC라든지 그다음에 양쯔 진장 그다음에 코스코 그다음에 차이나 머천트 이런 그룹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최근에 고부가선 시황 진출이 아주 늦게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발주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경쟁력 격차가 아주 좀 크다 지금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제 이렇게 고부가선 진출을 한다는 것이 어떤 한국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잠식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중국 업체가 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좀 빨리 발주도 이제 빨리 해주고 그 다음에 선가를 조금 약간 낮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한국에도 이게 선가 관련된 부분들이 네. 하향 조정될 가능성의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유의해야 된다고 네.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중국 조선사들이 고부가선 진출 뉴스들 때문에 조선사가 빠지는 것은 조금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이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들어보니까 뭐 당장 뭐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수주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워낙 이제 꽉 차 있다 보니까 중국으로 이제 잠깐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제일 위험한 게 잘 못 믿을 텐데 그래도 한번 고부가선 한번 중국에 맡겨보자 급하니까 그래서 맡겼는데 잘 나와. 그때부터 이제 뺏기는 거죠. 뺏기는 거죠. 뭐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기술 경쟁력이 좀 차이가 많아서 중국 선박이나 뭐 특히 이런 것들이 예전에 뭐 그 해협을 이렇게 막았던 선박들 막 넘어지고 이런 선박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또 뭐 중국 뭐 메이드 인 차이나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약간 기술적인 문제는 역시 아직은 좀 격차가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말씀하셨던 부분은 정말 아주 뭐 비현실적으로 뭐 절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기술력 차이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게 뭐 시장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제 문제는 현실적으로 아무튼 가격을 좀 이렇게 낮출 수 있는 효과는 중국들이 가져가면 있을 수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LNG선이나 이런 고부가선 관련된 가격이 낮아지면 조선주가 조금 주춤할 수 있는 그렇겠네요. 어떤 시기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M&A 관련해서 지금 방송국 그 YTN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 기록하고 이 이슈가 있어요. 좀 최근에 계속 나오고 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전 KDN이 이제 지분 매각 검토 뭐 이것 때문에 이틀 이상 지금 상한가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보유 중인 YTN의 지분 21.43%를 비핵심 자산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매각을 진행한다는 안을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 지난 7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산 구조 조정안인 혁신 가이드라인 이거 이제 연장선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요 이제 다른 공공기관들이 이제 막 가지고 있는 게 한국 마사에도 보유 지분을 9.52%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도 지난 16일 YTN 보유 지분을 4.84%에서 5%로 늘리니까 일각에서는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를 공시하긴 했지만 인수전 참전을 염두한 약간의 지분 추적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YTN도 급등했지만 IMBC라든지 한국경제TV, 그다음에 아시아경제, SBS 컨텐츠 허브 뭐 이런 종목들이 다들 이제 좀 급등각으로 같이 영향을 좀 받았던 상황이고요. 인수합병, 지분 매각, 경영권 분쟁 관련 기업들의 뭐 주가가 또 다른 회사인 페이퍼코리아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장마감 공시의회 최대 주주의 지분과 채권 매각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대농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대농은 이제 부동산 개발 회사인 신영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퍼코리아 지분 61.98%와 그다음에 1,954억 규모의 채권 대여금을
자금을 인수한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페이퍼 코리아의 부동산 개발 사업과 시너지를 위해서 이번 딜을 진행한다고 이야기된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이렇게 M&A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던 종목들이 조금 부각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네. 주가가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릴 수 있다니. 아유, 와, 저거군요. 정말 대단하죠. 거래량도 그렇고 네. 예, YTN의 주가.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팔 기회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이 네. 뭐 더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전 뭐 잘 모르겠는데 미디어 업계 자체가 좀 뭐 일종의 뭐 좀 빅뱅 같은 게 한번 있을 모양이군요. 이렇게 되면. 예, 뭐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겠죠.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맞아야지 하는 거니까 좀 만만하진 않을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항공과 여행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 뭐 이슈가 되네요. 리오프닝. 네, 역시 이제 너무 크게 적자가 났던 사업부들이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흑자 전환되고 뭐 이런 월간 단위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뭐 더더욱이나 모멘텀까지 가져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초기에 그 보복 소비 때문에 비싼 여행을 간다라고 했던 수요가 꺾인다는 분위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비싼 걸 뭐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초기에 일정 부분 가고 나면 그 수요는 꺾인다 생각했지만 그래서 이제 9월달 국제선 여객수가 꺾였다는 우려도 사실 시장에 있었습니다. 수요 둔화 우려가 있었는데 8월 여름 성수기가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일본 수요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게 조금 설명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표에서 보이시는 게 이 약간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국제선 여객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2019년 대비 이제 성장률인데 보면은 파란색 국제선 여객은 약간 꺾이잖아요. 쫙 올라가다가 약간 꺾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2019년 대비로서는 아직은 25% 정도 수준 에 머물러 있지만 워낙 낮게 이제 거의 못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굉장히 급등하면서 이제 올라옵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금 꺾이는 것은 이제 성수기가 끝났기 때문에 약간 이제 꺾이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고요. 근데 검은색으로 보면은 2019년 대비 보면은 일단 회복률이 8월보다 9월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객수, 뭐 여객수 이런 부분들이 살짝 꺾이지만 회복률을 보면은 사실 꺾인 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수기 때 워낙 많이 비정기 그 항공도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운용을 했기 때문에 LCC들이 그래서 부정기편 같은 경우도 많이 늘렸기 때문에 다소 이제 월간 단위로 소폭 주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네. 탑승률이 80% 수준으로 굉장히 더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본 여행이 생각보다 빨리 풀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한 10월, 11월 정도면 일본 관련해서 개별 여행이 완전히 풀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0월부터는 다시 국제선 여객수도 8월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걸로 시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은 뭐 최근에 이 입국전 PCR 패키지 발표 후에 2주간 동안의 이 항공권 거래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직전 2주 대비 89%가 늘었고 인기 여행지가 뉴욕 이런 아주 먼 거리 파리도 많이 가고 있고요. 예, 방콕이나 다낭, 브리즈번, 뭐 나트랑 이런 쪽도 가고 있어서 장거리 노선은 역시나 예, 뭐 프랑스나 미국 쪽을 선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인기는 역시나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뭐 대부분 다 가보셨잖아요 이런 쪽은 그죠? 어딜요? 뭐 저기 다 가봤다고요? 여길 다 갔다고요? 전 저기서 딱 두 군데밖에 못 가봤는데. 두 군데 가보셨다고요? 네. 어디 갔죠? 저는 방콕 그리고 뉴욕. 약간 뉴욕병 걸렸던 시절이 있었어가지고 뉴욕을 뉴욕하고 여러 방콕. 차례. 네, 방콕도 한 3번 가봤고 뉴욕도 한 3번 가봤어요. 인기 여행지. 다른 데 못 가봤어요. 아, 저는 다낭, 다낭 가봤고요. 나트랑. 나트랑도 가봤나? 나 거기가 다낭인지 나트랑인지 뭐 둘 중에 하나한테 가본 것 같고요. 뉴욕은 뭐 제가 또 미국 잠깐 있었기 때문에 네, 가보셨고. 방콕 한번 가봤고요. 네. 한 더 세- 많이 세 가보셨네요. 군데 가봤네. 네, 한 3-4군데. 그러시네요. 우리 저 박 부장님은. 부장님은요? 저는 아직 뉴욕을 못 가봤고요. 진짜 가고 싶은데 못 가봤고 네. 나트랑 못 가봤네요. 나머지는 나머지 가보셨고. 예. 더 많이 가보셨네요. 이제 또 좀 있으면 가셔야죠. 우리 가족분들도 네, 가족들을 보내야죠. 보내시잖아요. 네, 아, 그래야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 기러기 아버지가 되시는 거군요. 기러기 아버지. 아니요. 기러기 아버지. 한 두 달 정도만 계획하고 있어서 아. 뭐 그렇게 길게는 단기 기러기 아빠. 예, 네, 그렇습니다.
기러기 아버지가 뭐예요? 기러기 아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높임말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의 바르게. 기러기 아버님. 네. 네, 제가 그 정도 나이는 됐죠. 네. 기러기 아버님. 네, 근데 뭐 좀 더 이어가자면 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국내 항공사 가운데 전체 노선 대비 중국 노선 매출 비중을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최근에 중국 노선이 2배 이상 증편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중국 쪽에 관련 부분도 이 부분에서 중국 노선 비중이 조금 높게 올라오는 뭐 LCC 같은 경우는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한 표로 가져와 봤으니까 투자에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일일 입국자 수를 5만 명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개별 여행을 허용했는데 9월 9일 기준으로 이번 달 9월 9일 기준으로 네. 일본 관광청에 비자 발급 신청 외국인이 3만 7천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한국인이 7,063명이니까 가장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관련된 여행 수요가 상당히 높은 반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일본 상품 예약이 전월 대비 24배나 증가했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게 전월에 얼마 정도 나왔길래 24배가 증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었겠죠. 뭐. 예. 그래서 근데 엄청나게 어쨌든 뭐 지금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 뭐 문의가 많은 것 같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9월 현재 전체 해외 여행 상품 중에 일본 상품 판매 비율이 40%니까 뭐 물론 이제 갈 곳이 많지 않은 것도 있긴 하지만 일본 쪽에 어떤 뭐라 그럴까 인기라든지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반적인 일본 쪽에 노선이 좀 많은 뭐 LCC나 이런 쪽은 좀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됩니다. 네. 자, 관련해서 뭐 화장품주는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뭔가 여행 관련해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마스크 벗은다고 그렇죠. 해서 이제 관련해서도 수요가 좀 발생하는 것 같고 저도 요즘 자꾸 화장품을 더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신경이 아무래도 이제 남성들보다는 여성분들은 많이 쓰일 거고 그거 아니죠. 박 부장님이 저보다 신경 더 많이 쓰시잖아요. 저요? 네.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색조 화장을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과는 아마 부장님이 더 많이 그쵸. 가셨을 거예요. 제가요? 피부과를요? 저는 진짜 피부과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거든요. 리쥬란인가 뭐 있잖아요. 네, 물광유사. 뭐 그러시면 제가 피부과는 조금 더 많이 가는 모양이네요. 예, 관리하는 남자 네, 멋지십니다. 저는 이제 관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제품 투자를 관련된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네,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네. 가는 기러기 거고 아버지. 최근에 뭐 신제품이 안 나와서 아직은 안 가고 있습니다만 네. 뭐 새로운 게 나오면 한번 가볼 생각은 네.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최근에 이제 방역 당국이 우선 50인 이상의 실외 행사나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입국 후에 1일 내에 PCR 검사 등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주도 또 다시 이제 모멘텀을 조금 받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 때 화장품 관련된 뭐 밸류에이션이나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들 중국이 좀 빠지고 있지만 일본 시장에서 이제 화장품이 굉장히 수출 금액이 1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뭐 실외는 상대적으로 감염률이 낮기 때문에 뭐 마스크 완전 해제 등을 가장 먼저 검토해볼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외부에서는 그냥 벗고 다니는 게 아마 정책적으로 조금 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현 시점에서 K뷰티는 중국보다는 색조와 일본 쪽에 좀 방점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아시아 2위 시장 그리고 세계 3위 시장 일본 쪽에 그 수입 비중이 한국 그 화장품 수입 비중이 제일 1위로 올라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이벤트가 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왕홍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네. 하잖아요. 네, 네, 네. 그 중국. 왕홍에 리자치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리자치. 이름이 리자치인 거죠? 예, 뭐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왕홍 중에 리자치라는 사람이 네.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예전에 그 6월달 라이브 방송 중에 이제 화장품 라이브 방송 중에 검열로 인해서 방송을 중단하고 사라졌다 해요. 그래요. 중국에서요? 예. 근데 109일 만에 컴백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9월 20일 그러니까 저녁 7시경에 109일 만에 타오바오 라이브 방송으로 컴백하면서 시청자 수가 310만 명으로 시청 수가 시작했는데 최대 310만 명이요? 예. 한 그러면- 분이 방송하는데요? 네네 310만 명을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최대치를 어떻게 찍었냐면 6,420만 명까지 찍었답니다. 6,400만? 그게 네. 가능해요? 가능했다고 합니다. 아, 그만합시다 우리. 지금 저희 아유, 만 됐어, 6 됐어. 아유, 빠져서 못 네.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로레알의 화장품을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고 하니까 네. 이 역대급 이제 리자치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 파나 봐요. 역대급으로.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이제 로레알뿐만 아니라 한국 화장품도 이렇게 왕홍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좀 생기는 거잖아요. 109일 만에 이제 컴백을 하면서 어떤 한국 브랜드에 대한 뭐 그런
뭐 마케팅 이게 가능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오늘 그 일부 이제 화장품주들이 꽤 좋았고요. 그 최근에 보면은 뭐 여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세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세계 같은 조금 무거운 주식도 오늘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도 굉장히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클리오 같은 경우가 또 최근에 굉장히 모습이 좋습니다. 이 일본의 매출 비중이 상반기 17% 상승하면서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해외 매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클리오가 올라왔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클리오가 이 색조 화장만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내 매출이 거의 다다 이래갖고 항상 디스카운트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클리오가 일본이나 다른 쪽에 진출하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50%까지 올라오고 있고 색조뿐만 아니라 이제 더마 제품이나 기초 라인을 내면서 일본 쪽에서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쪽의 기초 라인 쪽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K컬처 확산 때문에 최근에 틴트나 쿠션이 미국 쪽에서 상당히 좀 인기를 다시 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의 K뷰티 규제적 성장도 상당히 최근에 보이는 상황이고 미국 쪽의 K컬처 관련된 쿠션이나 틴트도 좀 어느 정도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상당히 높다 보고 있는데 클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페리파라라는 그게 이제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립 틴트 같은 거.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의 드럭스토어에 이제 4,000개 이상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파라?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클리오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실적으로 본다면 최근에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12개월 포워드 기준 PER이 12배 정도니까 뭐 완전히 이제 그 뭐 아모레나 이렇게까지는 갈 수는 없더라도 조금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는 저평가가 아니냐 이렇게 일부 증권사에서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리자치라는 말씀하셔서 찾아봤는데 이전에 기사 보니까 로레알에 우리는 너네랑 협력해줄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로레알이 발칵 뒤집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군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정프로님 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이? 남자분이요. 이쪽이 남자분. 아, 남자분이 예. 이자치예요? 네. 이분 여기 지금 아, 화장하고 계신 거 보이죠? 이거 아르마니 팩트 이렇게 들고. 아, 남자분이 네. 화장하면서 화장품 파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버나 이런 인플루언서 중에서 메이크업 관련해서 남자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나 또 여성분인 줄 알았네. 화장 한번. 아, 뭐 6,400만만 본다면 네, 그러니까요. 뭘 못하겠으니까. 대단합니다. 아, 난또 중국 왕. 자취해서 그렇게 또 인기가 많은가 했더니 네. 그것도 아니네. 네. 남성분이에요? 네. 대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폐배터리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충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아, 6천만. 근데 기가 좀 이제 네. 잊어버리시고요. 네. 그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이제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다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음. 뭐 성일 하이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리포트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목표 주가 제시를 못할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아직까지는 양극재에 포함되어 있는 쪽으로 좀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쪽에는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유가금속이 이제 1차 타겟인데 배터리 용량 100기가와트 기준으로 NCM811 양극재라는 게 있는데 이게 탄산 리튬이 59.4kg, 그다음에 코발트가 9.4kg, 니켈이 75kg, 망간이 8.8kg 이게 회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메탈 가격이 탄산 리튬이 뭐 7만 불, 그다음에 코발트가 5만 불, 그다음에 니켈이 2만 2천 불, 그다음에 전해 망간이 16,000불 가정을 한다면 NCM 그 811 배터리라는 게 전체적으로 가치가 유가금속이 있는 게 6,419달러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요. 원달러 환율 1,300원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은 100기가와트급 하이니켈계 폐배터리 한 개에 포함되어 있는 유가금속의 잠재 가치가 대략 800만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폐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급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개수만 나오면은 배터리 산업은 커질 수 있죠. 근데 네. 이제 그 현재 양산 중인 풀 리사이클링 업체는 사실 글로벌리 몇 개가 안 됩니다. 네. 국내에 서일 하이텍이 있고요. 그다음에 GEM이라든지 화유 코발트, 그다음에 브룬프이라는데 이게 이제 CATL 자회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니코어 이 이제 이런 식으로 5개 업체 글로벌리 불과하기 때문에 성일 하이텍이 사실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에코프로 CNG가 이제 올해 하반기 양산 임박이 돼 있고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GS건설, 고려아연 등 대기업도 새롭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 오늘 하나기술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하나기술이 이제 장비업체이기도 합니다. 2차전지 장비업체이기도 네. 해서 사실 이제 8월 달 이후부터 지금
지금 일부 이제 블루 오벌 그 조인트 벤처가 5조 원 이상의 장비를 발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지금 장비, 그러니까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검사 장비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목을 좀 받았는데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성능을 검사해서 재사용이나 재활용 여부를 구분하고 남은 전류를 완전 방전시키는 검사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하나기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표준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GS건설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자회사인 에네르마 이 관련해서 폐배터리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걸로 하나기술이 알려져 있고요.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들이 대부분이 전처리 공정에서 수작업 비중이 높아서 이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비용 따위 굉장히 높겠죠. 일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완전히 방전되지 않는 배터리 분해 때문에 화재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비용 절감이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들이 전처리 공정 자동화에 대한 니즈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서 하나기술이 좀 부각된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급등각을 좀 이례적으로 보였습니다. 네.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좀 쉬나 싶었는데 뭐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뭐 각광을 받을 만한 분야인 그렇겠죠. 것 같아서 네. 실적이 기대가 참 됩니다. 사료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좀 있었어요. 네,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뭐 사료업계 부담이 당연히 커지겠죠. 뭐 수입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데 하반기에 사료 가격 인상을 뭐 예고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사료 원료가 이제 선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원료 가격 인상분이 사실상 사료 가격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꽤 좀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당장 뭐 원료 대금 지급이나 해상 운임 지급에 있어서 매일 환율이 변하는 걸 계속적으로 이제 그대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료 업체들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초와 비교해서 약 25% 이상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다소 곡물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료업계는 20% 이상의 이제 원가 부담이 커졌죠.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가격을 올릴 거다. 그래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현장에서는 다음 달 정도 인상이 단행될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그 외에도 모멘텀이 뭐가 있었냐면 전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부분에서 강원도 춘천시에서 추가 확진 사례가 또 나왔다고 알려졌기 네. 때문에 여기 때문에 뭐 KC피드나 한탑, 대주산업 등 이런 부분에서 또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고요. 사료는 제가 곡물가 동향을 한 번 더 가져왔는데 대부분 보면 올해 초에 뭐 그러니까 전쟁 났을 때 한번 굉장히 뛰었고 5월달에 다시 한번 뛰었다가 대부분 이제 하향 안정 곡선을 좀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곡물 가격이 조금은 하향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말씀드렸던 그 사료 업체들은 이렇게 선물 거래로 이제 원료 가격을 갖고 오는데 환율 반영이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국면 때문에 아마 가격을 좀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해볼까요? 네, 외신에서는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뭐 시범 운용 중인 주행 보조 기능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16만 대 북미 지역 차량에 확대 공급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핵심이잖아요. 일단 차량을 많이 일단 시장에 깔아놓고 그 외에 이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 시키냐에 따라서 네. 그 가격 전략이 또 다르겠죠. 뭐 상당히 비싼 거는 아주 많은 소프트웨어에 뭐 컨텐츠가 실릴 것이고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가격에 따라 약간 기능이 좀 차별화되는 이런 어떤 약간 뭐랄까 구독 서비스라고 그럴까요? 그걸 이제 노리지 않을까 생각 들고 그 방향으로 아마 현대기아도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가 지난 19일 뭐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했다. 제가 조금 작은 글씨로 된 로드맵 표를 하나 갖고 온 것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오늘이 아니고 이제 이틀 전인가 제가 가져왔는데 네. 그것도 보시면은 2025년, 27년. 레벨 3 관련된 자율주행을 뭐 하겠다. 그리고 뭐 버스나 이런 게 먼저 도입되고 승용은 뭐 2025년도인가요? 28년도인가요? 그때까지 간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마지막 단계를 막 이제 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상용화 추진 관련된 이벤트가 있어서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퓨런티어, 모트렉스, 삼보모터스, 컴트로닉스, 라닉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옴시티 잠깐 볼까요? 네옴시티 관련된 뭐예요? 또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네. 아주 그 큰 어떤 도시를 완전히 새로운 만드는 신도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예, 네옴시티 관련주는 뭐 하는 회사들이에요? 거기에 근데 이제 이제- 살까 말까 기대감 할까 말까 기대감. 할 것 네. 같은 기대감. 그런 게 있는데요. 사실 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친환경 뭐 관련된 뭐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뭐 외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서울 신라호텔에서 하이파 빈트
모하메드 알 사우드 이 이름입니다. 하이파 빈트 모하메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관광부 차관과 면담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또 논의했고요. 이 자리에서 뭐 주요 프로젝트에 한국의 우수한 인프라 기술이 뭐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뭐 컨텐츠 관련된 이 부분을 뭐 그 인프라 협력을 넘어서 문화 컨텐츠 협력. 그래서 SM인가요? 그때 네. 같이 컨텐츠로 나간다. 뭐 그래서 그때 한번 뉴스가 나왔어요. 맞아요. 인프라 투자 관련된 것 플러스 SM 기업이 이제 같이 이제 동반해서 컨텐츠 협력까지 적극 뭐 추진하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오늘 모멘텀이 된 것 같고요. 사실 뭐 펀더멘탈리 이유는 없죠. 근데 실제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수주를 했다고 알려지는 회사는 한미글로벌입니다. 한미글로벌. 뭐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어떤 용역을 가지고요. 어떤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좀 뭐라 그럴까 분석하고 이게 적정하게 가격이 맞는 거냐, 어떤 뭐 건설할 때 이게 이 가격이 맞는 거냐, 비싸냐, 뭐 이게 맞는 거냐, 설계, 컨설팅 뭐 이런 네. 예, 용역 이런 전반적인 용역이죠, 흐름에 용역. 대해서 용역을 해주는 겁니다. 쫙 컨설팅을 분석하고. 해주고요. 예, 그래서 한미글로벌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 어떤 한미글로벌은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에서 실제 그 수주를 공시를 했습니다. 한미 글로벌이 예, 예.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했죠. 사실은 급등을 우리가 했고요. 한다 이렇게 뭐 계약을 했다 이런 식의 공시가 있어서 네, 실제 계약을 했다라고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한미글로벌은 실제 수혜주로 거론이 됐었고요. 네. 뭐 현대건설이나 그다음에 삼성물산 이쪽도 이제 일부 이제 수주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때 나왔었는데 건설주가 아무래도 이제 내부 이제 국내 주택 관련된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주춤하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반응을 좀 하다가 말았지만 한미글로벌은 사실은 또 중소형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 급등각을 보였었죠. 그래서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는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게 이제 한미글로벌인데 그 외에도 뭐 관련주로 언급되는 중소형주들이 실제 뭐 거론이 관계가 어떻다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유신이나 히림, BMT 이런 뭐 개별 종목들도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테마성 움직임이 있었는데 한미글로벌은 사실은 좀 많이 급등한 상태라 뭐 이 부분에 밸류에이션이 지금 따라가기가 좀 만만치 않은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약간 랜드마크성이 되는 건물들에 관련한 기술력이 한미글로벌이 연관된 게 좀 많은 게 우리 이제 여의도의 IFC 센터, 파크원, 롯데 월드타워, 그리고 뭐 도곡동의 타워팰리스나 삼성동 아이파크 이런 좀 뭔가 딱 유명한 랜드마크 될 만한. 그런 건물들에 관련한 기술을 뭔가 접목을 했다는데 뭐 어떤 기술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그런 큰 건물들에 네. 대한 경력들이 좀 있다 이거죠? 그쵸, 그쵸. 알겠습니다. 네. 자, 네옴시티 관련주까지 오늘 증시에서 좀 두각을 보였던 업종들 테마들 한번 쭉 살펴봤고요. 네. 이제 오늘 밤이 아주 새벽에 잠 잘 수 있으려는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저 회사에서 증권사에서 직원분들도 오늘 밤 얘기를 뭐 밤에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꽤 계시겠군요 오늘. 아니 자야죠.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정도는 아닙니까? 네, 뭐 저희가 안 잔다고 뭐 뭔가 그쵸. 올릴 건 저희가 안 영향을 올리고. 미칠 수 있는 게 아니기 그쵸, 그쵸. 때문에 일어나서 확인하면 예, 되죠. 일어나서 확인할 거고. 근데 이제 다 빠졌어. 금리 인상 자체보다는 점도표를 더 중요하게 그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올해 말까지 4.2, 그 다음에 내년에 4.5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 기본 컨센서스로 좀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점도표가 제일 낮은 점도표 지수가 음. 지금 이 컨센보다 낮게 형성되냐, 높게 형성되냐에 따라 네. 만약에 그 점도표가 지금 4. 올해 말 4.2, 내년에 4.5 이보다 가장 낮게 형성된 점도표 숫자가 그보다 낮게 나온다면 아마 시장은 좀 환호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하반기에는 일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게 이제 가장 낮게 형성된 점도표의 숫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시됐던 숫자보다 높은 위치에 설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네.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물 건너 갔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 또 한번 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실은 75bp 뭐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쵸. 점도표를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점도표. 4.5 찍겠죠. 4.5? 예. 내년 최종 금리 뭐 시장 얘기 나오는 게 뭐 5%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고 그거 아시죠? 점도표 직접 이렇게 가서 점 이렇게 찍는 거. 아니 그 지금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사실은 지금 75bp냐 100bp냐보다 더 아마 관심들이 그쵸.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얼마 올리는지에 대해서보다 이제 최종 금리 수준. 4.5 정도에서 시장에서 얘기 머물지 많이 않겠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 금리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은 내년 3월 정도면 일단 스탑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컨센은 이미 있어요. 아니 근데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 나눌 필요가 없는 게 네. 저희 좀 이따가 또 오시겠죠. 김진희 네. 교수님 오시잖아요. 왜냐면 이제 근데 그분은 틀리면
조금 이게 데미지? 데미지가 좀 예. 있잖아요. 우리는 막 틀려도 던져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네. 하여튼 잠시 후에 저희가 페드에서 네. 실제 이코노미스트로 활약을 하셨던 분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모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